네, 인사드리겠습니다. EBS 국어 강사 한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잠깐 호구조사부터 해볼게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학부모님이실 텐데 올해 자녀가 수능을 치렀다. 혹시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아직 안 치렀다. 아직 안 치렀다. 꽤 계시네요.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애매한 시기예요. 왜냐면 지금 수능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만약에 6월이나 9월에서 이런 강연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모두가 다 수능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라는 강연이 이제 모두에게 효용성이 있지만 지금 수능을 치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치렀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공부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사실 강의는 출제가 이렇게 되어 왔으니 이런 식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앞으로 이렇게 대비가 돼야 된다라는 주제의 강연이지만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은 또 역시 수능을 치른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능의 결과를 활용해서 어떻게 입시를 지원을 할 것이냐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연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 것이냐 그 입시 전략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섹터 1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출제 경향이 이러니 앞으로 이렇게 대비하자라는 것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질문을 이게 교사병인데요. 막 질문을 알겠죠?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게 대답을 좀 잘해주셔야 저도 좀 힘이 납니다. 알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제 일단 소개고요.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2025학년도 수능 결과 분석 딱 보면은 등급 컷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뭐 아직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등급 컷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게 채점 서비스, EBSI에 나와 있는 채점 서비스와 등급 컷 서비스를 이용한 지금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12월 달에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1등급의 컷이 2024학년도 수능부터 시작해서 비교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셨을 때 혹시 100점 만점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하자면 당연히 표준 점수라는 이 점수의 내역으로 이루어진 등급 컷입니다. 표준 점수라는 건 우리 자녀가 수능에서 원점수 100점 만점의 원점수를 받았다면 그 시험을 치른 모든 사람들의 평균치를 100점으로 환산해서 100점보다 높다. 즉 평균보다 높은 점수면 10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평균보다 낮은 점수 원점수를 받았으면 100점보다 낮은 표준 점수를 받는 시스템이고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러한 점수 산술치로 봤을 때 표준 점수 133점이 2024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의 커트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133, 126, 130 이런 식으로 1등급 컷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표준 점수의 최고점 이런 것들로 비교해서 봤을 때 그의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웠다. 어려울수록 저기 나와 있는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시험이 좀 쉬웠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2025학년도 수능처럼 138점으로 예상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좀 낮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 2025학년도 수능은 2024학년도 수능보다 확실히 이 국어 영역은 좀 쉽게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저렇게 이런 식으로 1등급 커트라인이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기 추정치만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크게 얻을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수능이 조금 쉽게 출제되었다 보니까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좀 낮아버렸다. 즉, 내 자녀가 원점수는 높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에서 예전만큼의 점수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국어 영역 단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상대평가 과목인 수학과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수능 보시면 국어 영역의 최고점은 150점이었고요. 수학 영역의 최고점은 148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만점, 원점수로 똑같은 만점을 받았어도 국어 영역을 만점 받은 친구가 수학 영역을 만점 받은 친구보다 2점 상의 이득이 있는 거죠. 플러스 2점.
그런데 2025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역이 좀 더 쉽다 보니까 138점이고요. 수학 영역에서 일단 뭐 당연히 선택 과목별로 차이 있지만 최고점 145점으로 국어 영역이 마이너스 7점 더 낮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곧 다시 또 말씀드리면 국어 영역, 수학 영역 똑같이 만점을 맞았지만 국어 영역 만점 받은 친구가 수학 영역 만점 받은 친구보다 마이너스 7점 정도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과목별로 편차가 있으니까 우리의 입시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자녀가 국어를 잘 봤냐, 수학을 잘 봤냐에 따라서 내 이 정시 대학의 반영 비율, 어떤 대학이 국어를 더 반영하고 어떤 대학이 수학을 더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보아서 알맞게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뒤이어 이제 윤윤구 선생님께서 입시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도 또 다른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시라는 건 뭐 수능에서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이렇게 있지만 원서 지원 영역이라고도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반영 비율이나 점수 산출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점수 계산이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해요.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그 계산 방식에 따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개략적으로 국어에서 시험을 잘 봤을 경우와 시험을 못 봤을 경우 어떻게 하면 지원하면 유리할 수 있을지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표준 점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표준 점수를 대학에서 반영하는 즉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백분위라는 건 그냥 나의 상대적인 위치예요. 내가 만약에 전국 1등이다. 그럼 백분위 100이 되는 거고요. 그 이하 이제 99% 그럼 상위 1%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백분위는 잘 보면 잘 볼수록 수치가 높습니다. 그럴 때 이 수학하고 국어하고 아까 봤을 때 둘 다 만점이라고 한다면 표준 점수상에서는 국어 영역을 잘 본 친구가 손해를 보았지만 만약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백분위 대학이다라고 한다면 둘 다 똑같이 만점이면 둘 다 똑같이 100으로 들어갈 테니까 손해가 상실되겠죠. 손해가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점수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함과 불리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이 반영 여부를 잘 찾아보셔야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거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경기권 대학들은 이제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서울에도 표준 점수 말고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있으니까요. 지원하려는 대학에 어떤 걸 반영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겠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 다 예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국어를 잘 봤을 때 어떤 대학이 유리하냐라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일단 수능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네 가지 영역을 전부 다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세 가지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네 가지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중에 인문 계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수 영탐을 다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먼저 앞에 나오는 경기대학부터 보시면 경기대학은 백분위 반영 대학인데요. 국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수학 영역보다 더 높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인문 계열에서 일부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대학의 모든 전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전형의 특성과 어떤 과들을 또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만 참고하시지 말고 이 대학 여기 있는 표를 참고해서 반드시 그 대학에 들어가셔서 수치나 학과를 정확하게 또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기대 인문계열 35% 비율로 국어 반영 비율이 높다. 국어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명지대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데 명지대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국어든 수학이든지 간에 인문계열에서 전부 다 반영 비율이 30으로 똑같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인문계열에서 35 비율로 국어 비율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작년도 커트라인을 바탕으로 올해 그럼 나는 합격할 것인가 이거를 따져보는데 작년도 커트라인과 올해 커트라인이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졌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어땠는지 이것까지 사실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원서 지원 영역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에도 인문계열에서 일단 일반 전형 한번 볼게요. 이 가톨릭대는 뭐 인문이든 자연이든 사실 상관없이 일반 전형에서 일반 원 전형에서는 35, 25 비율로 이게 국어와 수학 중에 잘 본 것을
반영할 수 있어요. 즉 내가 국어를 잘 봤다. 그럼 35 비율의 국어를 놓을 수 있고요. 국어를 못 봤다. 그럼 25 비율의 국어를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국어를 잘 봤다고 했을 때 국어를 좀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있다가 일반 전형 2도 보여드릴 텐데 가톨릭대 일반 전형 2는 더 특이해요. 그냥 국어 수학 중에 하나만 그냥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내가 잘 본 과목 선택해서 50% 비율로 그냥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을 너무 못 봤다, 그럼 아예 포기해버릴 수 있고, 국어를 또 너무 못 봤다, 그럼 수학을 넣어버리고 국어를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좀 몇 개의 특징적인 것들만 보면 한성대학교 인문 전형은 이제 35, 25 비율로 당연히 인문 국어 비율이 좀 높고요. 상상력 전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자율 전공학부입니다. 전공을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럴 때 40, 30, 20, 10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냥 잘 본 순서대로 내가 국수영탐 중에 잘 본 거 40으로 놓을게 라고 하는 전형이에요. 굉장히 자유스럽죠. 그래서 만약에 국어를 너무 못 봤다라고 한다면 국어를 좀 10% 비율로 돌려버려가지고 이렇게 좀 낮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국어를 잘 봤으면 40으로 놓으면 되겠죠. 여기 서울시립대도 인문 전형이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인문 전형 3을 보면 35, 25 비율로 국어 수학 비교했을 때 35, 국어가 더 높게 있고요. 이 인문 전형 3은 뭐 국어 국문학과, 뭐 영어 영문학과, 뭐 국사학과 이런 학과들을 말합니다. 이 인문 계열 중에서도 경영이나 경제 같은 경우는 좀 수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문 전형 3 말고 인문 전형 2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런 전형은 수학을 좀 높게 반영하지만 인문 전형 3 같은 경우는 일단 국어를 더 높게 반영한다. 인문 전형 1도 있는데요. 인문 전형 1은 뭐 행정학과 같은 겁니다. 그것도 역시 국어를 높게 반영한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건 서울시립대에서 인문은 뭐 경영이나 경제를 제외하고는 국어가 유리한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양대 같은 경우도 작년이랑 다른데 한양대 2024학년도는 30, 30 국어 수학 비율이 똑같았는데 이제 2025학년도부터는 국어가 35로 조금 더 유리하게 반영하는 대학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겠다라는 것이고, 연세대가 굉장히 좀 특이해요. 계산하는 게. 일단 연세대의 인문 전형 같은 경우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국어가 굉장히 유리하게 반영이 되는데요. 이 표준 점수, 자신이 받은 표준 점수, 국어 표준 점수에 1.5를 곱해서 약간 뻥튀기 시켜줘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잘 봤을 경우에 또 더 유리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숭실대, 국숭세단 라인의 숭실대도 국어가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그 다음에 삼육대 보면은 이 건국대 같은 경우도 40, 30 비율로 일단 국어 유리하는 거 볼 수 있고, 삼육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한성대의 상상력과 동일하게 잘 본 과목 순으로 40, 30, 20, 10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본 거 국어 잘 봤다 40으로 넣으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인문 계열이고, 자연 계열은 사실 국어 잘 봤을 때 유리한 대학은 좀 인문 계열보단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삼육대 같은 경우, 삼육대는 뭐 국어 수학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잘 본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 자연 계열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가톨릭대 일반 전형 있었죠? 일반 전형 1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중에 잘 본 거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잘 본 거 선택해서 35로 놓고 못 본 거는 25로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자연 계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연 계열을 선택했는데 수학보다 국어를 잘 봐버렸다. 그러면 가톨릭대가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4개 영역 말고 3개 영역만 반영할 수도 있어요. 4개 영역 말고 3개 영역. 그럴 때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과목이 제외되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는데요. 3개 영역을 선택하는 대학 중에 이러한 대학들이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거 그냥 눈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이나 학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반드시 해당 학과의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살펴보셔야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에서도 이런 비율로 있고 갈수록 이제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죠. 이게 이제 국어를 잘 봤을 때 유리한 대학이고요. 잘 봤으면 좋겠지만 못 봤을 수도 있단 말이야. 못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못 봤을 때 쓸 수도 있지만 결국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잘 봤을 때 쓸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학을 못 봤다.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못 봤다.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여대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사실 그냥 여기 네 가지의 영역 중에 택 3 하는 겁니다. 잘 본 거 그냥 3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만약에 못 봤다, 국어 빼면 되겠죠. 수학을 못 봤다, 수학을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 국수 영탐 중에 2개 선택해요. 2개. 그래서 50% 비율로 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못 봤으면 역시 국어를 빼면 되겠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톨릭대 일반전형 2, 일반전형 2는 여기 국어랑 수학 중에 택 1을 합니다. 택 1에서 50% 비율로 적용하니까 국어를 못 봤으면 역시 빼면 된다. 동덕여대 국어 수학 중에 택 1이기 때문에 역시 못 보면 빼면 되고요. 을지대는 일반전형 1과 일반전형 2 나눠서 이게 반영 비율이 다르니까 꼭 확인하시고 본인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전형이 어딘지 꼭 보시고 지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형 1은 국어랑 탐구 중에 택 1이고요. 일반전형 2는 국어랑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택 2.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본 과목을 빼낼 수 있는 전형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을 못 봤다고 해서 이거 절대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우리가 사실 수시를 지원할 때에도 항상 학교 시험 좀 못 봤는데 어떡하지? 하더라도 결국에는 갈 수 있는 지원 대학 막 프로그램 돌리면 다 찾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시에서도 어떤 특정 과목 못 봤다고 포기하고 지레 겁먹고 아예 지원 안 해버릴 그럴 게 아니다. 찾으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경대 같은 경우도 국어, 수학, 탐구 중에 택 2 하는 거기 때문에 못 본 거 빼면 되겠고요. 안영대 자연계열은 일단 국어를 아예 그냥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 한성대 아까 상상력 전형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성적 순으로 반영하는 비율. 성적 순으로 내가 잘 본 것을 그냥 앞에 놓으면 된다. 못 본 거 있으면 국어 10으로 놔버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시 전략과 관련된 국어 잘 봤을 때와 못 봤을 때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가 이제 전부이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서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은 간단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앞서 최초에 설명했듯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똑같이 쉽게 출제가 된다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 어떠한 고민은 하나 읽어낼 수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냐면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그러니까 즉 작년 9월 이후로 킬러 문항이라는 것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명확한 출제의 기조는 애들이 절대 접근하지 못할 만한 지문, 못 읽을 만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자라는 거예요. 배제하고 충분히 일단 읽고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긴 하자라는 게 첫 번째 기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지문의 난도에 비해서 확실히 더 쉬워졌습니다. 특히 독서 영역에서 난도가 쉬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자체가 쉽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거에 있어서 난도는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담겨 있는 의도는 뭐냐면 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습 활동이나 교과서에서 읽은 글의 수준, 그러니까 즉 공교육을 똑같이 이수했는데 다른 특별한 어떤 막 사교육에서 무언가를 취득해야만이 공부해야만이 유리함을 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공정함을 최대한 차단하고 교과서 수준에서 출제를 꼭 하겠다라는 의도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은 어떤 특정한 뭐 리트 지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거에서 막 너무 막 고민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런 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독해력을 키워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줘야 될 방향입니다. 그걸 어떻게 키우는 것이고 그게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문이 조금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식으로 EBS 연계를 함으로써 이 지문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비계 설정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EBS 지문에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실려 있는 내용을 수능에 연계했을 때 어떤 영역들이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표거든요. 여태까지 쭉 2024학년도 9월부터 쭉 봤을 때 4지문 중에 즉 독서 영역이 4지문 출제되는데 그중에 3지문이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연계가 됐고요. 2024학년도 수능에는 전부 다 연계됐어요. 그리고 연계의 비중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뭐 그냥 한두 문단 정도는 안 읽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연계 내용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2025학년도 6월과 9월도 역시 연계의 비중 높았고 4지문 중 3지문 출제됐고요. 2025학년도 수능은 굉장히 일단 지문이 평이했지만 이 4지문 중 3지문 연계됐다고 이렇게 분석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게끔 비계를 설정해 주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공부는 필수적이라는 것이고요. 문학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문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작품을 새로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의 밀도가 그리고 체감이 엄청나죠. 그래서 2024학년도부터 보면은 6작품 중에 3작품이 연계되었다가 지금 2025학년도 수능에는 7작품 중에 3작품 이렇게 연계가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고 있고 이 문학에서 특징적인 연계는 체감적인 연계를 높이기 위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실려 있는 작품의 부분과 거의 일치되는 부분을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실 건데 이 고전 소설에서 정을선전이라는 게 올해 출제가 됐어요. 그 정을선전이 인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만 6명, 7명 나와요. 그 너무 많이 나와서 복잡한데 그 복잡한 인물 관계도를 수능 특강을 공부했다면 이미 알고 접근한다는 거죠. 이미 알고.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비계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런 걸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연계 공부만 그럼 하면 되냐? 우리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가장 큰 오해가 일단 그거거든요. 연계 공부만 하면 되냐? 아니면 기출만 공부하면 되냐? 이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둘 다 공부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연계 공부는 이런 식으로 밀도가 높으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안 하면 그냥 손해인 공부고요. 근데 이 연계는 하나의 무기라고 보면 돼요.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나도 싸울 수 있는데 무기를 안 갖고 나갔다?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기출을 통해서 이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피지컬 자체를 키워줘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 독해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게 우리 지금 수능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출제의 경향이에요. 읽을 수 있느냐, 읽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연계 공부 플러스 기출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본적 독해 능력을 길러야 된다. 자, 우리가 사실 모든 문학이든 독서든 수능의 모든 문항에 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누구도 저걸 읽고 있진 않지만 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치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읽을 수 있니? 독해력. 그다음 네가 읽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선지에 뭐라고 써놓을 텐데 그게 논리적으로 옳은지 판단할 수 있니? 논리적 판단력. 이 딱 2가지 능력만을 요구하는 게 수능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국어 영역에서 딱 이거예요. 독해력, 논리적 판단력. 그럼 우리는 그냥 대충 문제 풀고 말 게 아니라 지금 명확하게 계속 이거를 중점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계속 이걸 회귀하려고 더욱더 본질에 돌아가려고 이렇게 출제 경향이 돌아가고 있으니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명확하게 타겟팅해서 공부를 진행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대충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 보고 그렇게 해서는 막연하게 해서는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3년을 해도 사실 잘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국어는 재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정확한 공부 방법을 우리가 아직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독해력을 훈련하기 위해선 첫 번째 독해력 이것도 힘이고 근육이거든요. 그럼 이 힘과 근육은 어떻게 키우냐면 근력 운동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무게가 예를 들어서 10kg를 들 수 있다. 근데 10kg만 4번 들어서는 절대로 근력이 형성되지 않아요. 10kg보다 더 넘는 무게를 들어봐야 이제 그 이후로 12kg도 들 수 있고 13kg도 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육이 찢어졌다가 회복되면서 더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독해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은 보통 글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해설 강의를 들어버리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봐버리거나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뚫어 나가봐야 돼요. 그게 바로 독해력의 역치예요. 어떤 역치값을 뚫어 넘고 뛰어 넘었을 때 우리는 독해력이 플러스 1 됩니다. 이거는 바로 현장에서 맛볼 수 있어요.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왔다. 그럼 딱 그거예요. 그게 역치값이에요. 거기가. 잘 모르겠어.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바로 나의 독해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나 혼자 먼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단어를 모르면 단어를 찾으면 되고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 계속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계속 한번 따져본다. 그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플러스 1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오케이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도대체 이해라는 것의 정의가 뭐야?
난 이해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는데 이해는 이런 겁니다. 자기 언어랑 정보의 연결과 분류. 즉 어떤 글을 봤을 때 내 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보랑 이 정보는 같은 정보네 연결하거나 이 정보랑 이 정보는 다른 정보네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이해한 거예요. 이해의 표지는 조금 이따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고요. 이런 것들이 이해라는 것을 기준으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수준에서 한 문단이 완료가 되면 점검 및 조절.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읽었지? 이걸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독해력이 늘어요. 한 문단 읽고 바로 다음 문단 시간 없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뭘 읽었지? 한번 머릿속에 정리. 세 가지 원칙에 맞춰서 훈련을 하면 독해력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5학년도 수능 밑에 나온 거고요. 위에가 이제 2024학년도 수능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했던 그 수능 지문인데요. 자, 이걸 봤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한비자, 도, 동그라미 치고 구체적 사물, 개별 법칙 통합, 새로운 의미 부여,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전체 문장이 20문장에서 25문장, 30문장까지 되는 지문이 있는데 절대 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나의 쉬운 말로 자기 언어와 내 말로 바꿔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비자란 사람은 모든 개별적인 모든 것들에 도라는 게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구나. 도라는 것이 모든 현상과 사물에 있는데 그럼 그 도라는 것을 알면 개별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옳고 그른지 시비 판단,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라고 이렇게 나의 쉬운 말로 바꿔보는 겁니다. 도라는 게 모든 것에 내재되어 있으니 도만 알면 이게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겠다. 이악 물고 이렇게 바꿔봐야 돼요. 그게 이해한 거예요. 이해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쌓았다. 그럼 2025학년도 수능도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것에 과학적인 방법이 통용되니까 철학이든 사회든 인간의 삶이든 전부 다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논리거든요. 모든 것에 도가 들어가 있으니 도만 알면 다 판단할 수 있겠다. 모든 것에 과학적인 방법이 통용되니 그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삶이든 이런 것들 연구해야겠다라고 하는 내용. 이 동일한 내용인데 어떻게 단어를 조금 추상적으로 쓰냐 마냐에 따라 조금 어려워지고 시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2022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변증법이 통용되니까 뭐 이념을 보든 아니면 현상을 보든 그냥 다 변증법적인 것으로 판단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단어가 조금 어려워지면 이러한 자기 언어화에 훈련되지 않은 친구들은 너무나 이 문장 하나하나에서 붕 뜰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장을 보더라도 쉬운 자기말로 바꾸는 연습, 그게 이해의 표지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의 문장을 뚫어나가는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장을 다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보셨을 때 일단 채점을 다 끝내면 5개의 선지가 있으면 그걸 다 독립적인 문항으로 보시고 이 독립적인 문항에 대한 지문에서 이 독립적인 문항에 대한 지문에 해당하는 근거를 찾아서 정오답의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 봐야 돼요. 대부분 문제를 풀 때는 이거 그냥 맞았다 틀렸다 이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러나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지문에 근거한 정오답의 논리를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 본다. 해설 강의를 보기 전에. 그게 선지 패스의 기준이 되고요. 선지를 패스할 때에는 내가 만든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으면 돼요. 상대방 좀 나보다 좀 국어를 못하는 친구, 얘도 만약에 내가 이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그 선지를 내가 이해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논리력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수능 현장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선지를 패스할 수 있는 기준이 머릿속에 확립이 됩니다. 아까 어머님들 중에는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을 아까 읽어보셨을 때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읽으면 쉽지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수능 현장에 긴장된 상황에서 보면요, 이거 멘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못 보는 거거든요. 뒤이어 문학 문제도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보시면 너무 쉬울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생각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지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논리를 만들어 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만든 논리와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거들 용도로만 해설지를 활용해달라라는 것까지 강조드리고요. 이 문학에서 그럼 말씀드릴게요. 자, 문학. 짧게 말씀드리면 이 문학에 있어서의 오해를 타파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올해 수능의 경향에서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문학에서 우리에게 해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가의 의도 파악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모든 9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아주 일관된 출제 경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가원이 요구하는 능력이 감상 능력과 수용 능력인데요. 이 감상 능력에 작가의 의도 파악이나 해석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작가의 의도 파악을 물어본다, 해석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주관적이죠. 문학을 해석한다는 건 이거 100명한테 보여주면 100개의 감상과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출제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해당 작가에게 그 문제를 풀려봐도 작가가 틀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수능 문제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낸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작가의 의도 자체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작가의 의도는 묻지 않습니다. 문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작가의 의도 파악한 다음에 그걸 교조적으로 따라가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해석하는 장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는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그거 파악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묻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의 지문을 푸는데 시라고 한다면 단독 세트라면 4분에서 5분 내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 시간 내에 작가의 의도랑 완벽한 해석 감상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감상이라는 건 해석으로서의 감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저기서 말하는 감상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잘 보세요. 문학의 목표는 이겁니다. 제가 학교 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학 교육과정의 목표는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고 서로 각자 다른 감상들을 할 거잖아요. 그럴 때 너는 그렇게 감상했구나. 그거 괜찮네. 너는 그렇게 감상했어? 근데 그건 작품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넌 그렇게 감상했구나. 그거 괜찮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감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나도 감상하고 여러 명이 감상해서 같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게 딱 우리 문학 교육의 목표거든요. 딱 그거에 맞게끔 어떤 다른 사람의 해석, 넌 그렇게 해석했니? 라고 하는 건 선지의 그냥 제시가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선지의 제시가 되고 나는 걔의 해석이, 선지의 해석이 오독인지 아니면 그래 이런 해석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수용할 수 있는 해석인지를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작품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읽어낼 수 있냐, 문해력 차원에서 읽어낼 수 있느냐가 여기 말하는 감상 능력입니다. 공통 감상 범주의 감상이라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선지의 해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선지 해석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게 올해 수능이거든요. 올해 수능에 5, 6, 7, 8번이 다 고전 문학에서 나왔어요. 오답률 베스트 탑 10 가져온 거고요. 그럼 5, 6, 7, 8번이 아니라 5, 6, 7, 8 위에 높은 순위의 오답률 높은 문항이 고전 문학인데 한번 볼게요. 어떤 거 물어보는지. 자, 이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자, 아까 말했던 정을선전인데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직책도 맞네요. 정을선이라는 사람이 돈수 백배하고 아래나니 신이 서흉이라는 데를 쳐서 사로잡고 백성을 위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에서 급한 소식 갑자기 카톡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중군장한테 야 네가 병사들 좀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먼저 왔다 이거죠. 그걸 알리고 있어요. 그때 오답률 6위의 문항 볼까요? 원수가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서흉을 사로잡으라고 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뭐야 이 자신감 없음 뭐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왜 틀렸죠? 이미 쳤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막 눈물을 흘리는 감상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사실적으로 문해력적으로 먼저 쳤니 안 쳤니? 중군장한테 시킨 게 뭐니? 이거 파악하는 거예요. 즉 인물 간의 관계, 어떤 행동이 있었냐, 그게 그냥 읽어나가야 될 객관적인 팩트거든요. 이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현장에서 당황해 있는 우리 수험생들은 못 보고 지나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밖에 안 물어본다. 근데 그런 거고. 이 오답률 8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봐요. 어와 생원인지 초간인지 너 말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뭐래요? 우리 조상 옛날에 남쪽 양반 진사급제했었다. 잘 나갔다. 근데 뭐래요? 참소를 입어가지고 즉 시기모함을 입어서 어떻게 됐어요? 변방으로 쫓겨버렸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선지 볼게요.
인의 말씀은 무슨 말이야?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자, 다시 퀴즈.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여기 지금 수능 보는 거 아니에요. 대답 좀 부탁드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릴까요? 저기 집안의 내력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말했네요. 진사급제. 사회적 지위는요? 여기 진사급제도 그렇고 여기 뭐 시종신을 다니다가 금작 오패 빗기차고 이런 것들이 다 일단 지위를 말하거든요. 좋은 거 찬 거 같잖아요. 그러면요. 뭐는 없죠? 그렇지. 부조리는 나오지만 참소를 입었다니까. 그거를 해결하자는 말은 없죠. 그렇죠? 해결하자는 말이 그냥 객관적인 팩트상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X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작가의 의도나 감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읽어냈니? 그리고 선지에 나온 걸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니? 이게 문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앞으로 평가원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일단 기출을 통해서 읽어내고 그거에 따른 그 요구하는 능력에 따른 공부를 해야지 그냥 대강 문제를 풀고 많이 풀고 해설 강의 보다 보면 알아서 늘겠지라는 막연한 공부, 이걸 맹목적인 공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탈피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이러한 출제 경향이나 이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하나의 또 목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이제 시에서 2025학년도 수능의 시가 굉장히 쉬워서 엄청 어려웠던 오답률 2위에 2024학년도 기출을 가져왔었는데요. 이것도 그냥 결과만 설명하자면 간단해요. 이게 오규원의 봄이라는 시인데 이거에 대해서 작가의 감상 의도를 파악하려면 절대 못해요. 너무나 추상적이라서 어느 누구도 못해요. 근데 시에는 그냥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담벽이든 뭐든지 간에 그냥 나열 열거가 되어 있는데 담벽, 라일락, 별, 개똥 뭐 등등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담벽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줘서 담벽 안에서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즉 관계를 왜곡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지들 즉 담벽, 라일락, 별, 집의 개똥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볼 뿐이지 여기에서 오규원 시인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걸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